이왕 사실 이 내용을 제가 그렇게 처음에 이 과정을 준비할 때는 많은 내용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워낙 관심이 많아서 제가 급하게 지금 이렇게 아까 질문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때 주셔서 그리고 뭐 한 시간 남짓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좀 자료를 좀 보완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들리면 강사로서 혹은 또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런 위치에 있는 뭐 담당자가 되셨든 아무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좀 빛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또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그와 관련된 뭐 실험 몇 가지 그리고 심리학적 메시지 몇 가지를 좀 보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좀 지난번에 우리 학습했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요. 이어서 좀 진행하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들의 전문가적 직관을 개발하는 방법. 전문가적 직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댑티브 언컨셔스예요. 그 시스템 1은 기본적으로 언컨셔스예요. 무의식이잖아요. 근데 시스템 2가 그러니까 우리가 5 더하기 2는 하면 성인 우리는 7 이렇게 거의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나오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5 더하기 2가 손가락을 다 하나씩 세봐야지, 즉 시스템 2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봐야지 답을 얻는데 성인은 그렇지 않죠. 왜요? 우린 그것을 어댑티브 언컨셔스 상태로 만들었어요. 자꾸 이걸 쓰다 보니까 그게 어댑티브 언컨셔스가 된 거죠. 전문성은 마치 이런 것과 유사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마치 시스템 2에서 처음에는 계속 작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어디로 가요? 시스템 1으로 가버려요. 그게 이제 통찰의 형태로, 어떤 직관의 형태로 이렇게 번뜩이는 형태로 드러나죠. 그렇게 드러나는 형태로 우리는 어댑티브 언컨셔스, 적응 무의식이라고 표현해요. 무의식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프로이트나 아들러, 융 뭐 이런 정신 분석학자들에 따르면 아주 이건 애물단지야. 이거 골칫덩어리죠. 왜? 어디로 튈지 모르고 튈 때마다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폭력성이 나오지, 뭐 성적 욕구가 나오지, 뭐는 어떻게 튀어나오지. 그걸 제가 통제 못하는 인간,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지. 맨날 이런 얘기 하다가 인지심리학자들이 뇌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시스템 원, 그 무의식의 세계가 사실은 꼭 그렇게 천덕꾸러기가 아니다. 이건 개발을 하고 발전시킬수록 실제로 지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보고로 여러분들의 통찰력의 그런 어떤 어떤 원천으로 이 시스템 원을 잘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게 전문가적 직관이다. 뭐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 물론 다들 잘 기억하시겠죠? 그래요? 이렇게 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시스템 2에 있는 걸 시스템 1으로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메타인지다. 메타인지 스킬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전문가적 직관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려보도록 할게요. 존 거트만 얘기 잠깐 드렸었잖아요. 이게 사실 일반인들은 정확도가 좀 떨어져. 근데 이 전문가는 이거 영상을 다 보자마자 쟤들 얼마 뒤에 이혼해. 그러면 존 고트만 같은 사람들은 그 이혼율을 아주 잘 맞추고 있더라. 뭐 그 잘 맞추는데 그게 긍정적인 어떤 대화, 이런 대화보다는 부정적인 대화 중에서도 특히나 경멸, 뭐 크리티시즘, 뭐 이런 거, 컨템트, 뭐 이런 대화에 또 민감하게 좀 반응해 주더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전문가의 어떤 그 마인드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관점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비전문가한테 알려준 거야. 너 뭘 좀 주의해서 들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대화? 이런 게 좀 있으면 그거 좀 체크해 봐봐. 그리고 어떤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그 감정 목록이라는 게 있거든. 그걸 가지고 한번 좀 확인해 봐봐. 그랬더니 이 비전문가들도 이런 걸 확보하고 났더니, 즉 전문가의 어떤 그 지적 체계, 이런 것들을 갖고 왔더니 무려 정확도가 한 80% 가까이 올라가더라. 뭐 이게 이제 그 존 고트만의 실험이었잖아요. 결국은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 전문가의 지식 체계를 활용하는 것. 그 전문가의 지식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아, 전문가적 지식 체계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 통찰의 원천은 어디 있는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거. 전문가는 이걸 참 구분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 통찰의 원칙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모르는 걸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영역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전문성인 영역이에요. 그게 바로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어떤 심리학적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뭐예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요. 어떤 이론들을 만들었고요. 또 어떤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현장에서 이러이런 방식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가 있거나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이러이러한 연구 정도밖에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비전문가는 어때요? 어설프게 여기서 뭔가 좀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뭔가를 자꾸 안다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게 메타인지적 착각이었죠.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죠? 이 문장을 읽고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1점부터 5점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략 한 3점, 4점 요령 점수를 줘요. 하지만 이것은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문장이다. 전문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이것은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라고 알아차렸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유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단어들이 막 들어가 있고 이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착각해요? 안다라고 착각한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줄이려면 언제 줄어진다? 방금 읽은 문장을 요약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거의 없다. 왜? 이게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그걸 아는구나, 내가 그걸 모르는구나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이것을 안다, 내가 이거 봤어, 내가 이거 어디서 들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2에 있는 영역을 뭐 할 수 있을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면서 그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걔가 어디로 가요? 어댑티브 언컨셔스 상태로 시스템 1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이 어설프게 할 때는 애가 어디로 가요? 그냥 무의식이에요. 그냥 무의식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 메타인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메타인지가 뭐였어요? 인간의 인지 체계는 컴퓨터랑 다르다. 컴퓨터랑 다르잖아요. 컴퓨터는 메타인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컴퓨터는 메타인지가 없어요. 인간만이 갖고 있어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이 메타인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걸 모르는 것을 우리는 순식간에 빠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저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의 이름을 아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예.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메타인지니까. 이건 다 아시잖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서울, 이런 걸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다, 모른다를 빨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기 두 번째 질문이야. 요즘 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좀 전쟁이라서 좀 그렇긴 하다. 이제 파라과이. 파라과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아세요? 모르죠. 이것도 아주 빨리 얘기할 수 있죠. 아주 빨리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아세요? 잠깐. 남미에 있는 모든 국가와 모든 도시 이런 걸 다 검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파라과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를 몰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순식간에 알게 되셨어요. 어느 쪽이에요? 순식간이었잖아. 왜 그래요? 여러분들 메타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메타인지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주는 그 역할, 그 모니터링 역할을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컴퓨터는 그걸 다 찾아봐야 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뭘 갖고 있었어요? 메타인지가 있어서 알고 모르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에러가 뜰 때가 있잖아요. 언제 에러가 떠요? 어설프게 할 때. 어설프게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와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우리 명확하게 알잖아. 세 번째는 어때요? 이게 어설프거든. 이럴 때 오래 걸려요. 이럴 때 오래 걸려. 왜? 메타인지 오르잖아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명확하게 잘 모를 때.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설명하는 거. 설명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어떤 거? 어설프게 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이 보면 X축 보세요. 내가 난리지의 수준이 전혀 모를 때가 있고, 중간 정도 할 때가 있고, 아, 그 분야의 전문가일 때가 있어요. Y축은 뭐예요? 컨피던스.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야. 아마 내 자신감이야, 자신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때요? 자신감도 없죠.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제일 충만할 때가 언제예요? 어설프게 할 때야. 어설프게 할 때야. 물론 이제 사실은 이건 약간 과장해서 나닝크루거 이펙트를 표현한 거고요. 원래 실험은 요 정도 실험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실험인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약간은 과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예요? 어설프게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오히려 좀 뭔가 좀 더 알다 보면 어떻게 돼? 좀 겸손해져요.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진짜 제대로 할 때, 그때는 진정한 자신감이 나오죠. 요 상태가 어떤 상태? 어댑티브 언컨셔스. 그쵸? 근데 얘들도 어때? 얘들 못지않게 어떤 시스템원이 팍 작동되면서 내가 이거 왠지 안 것 같아. 아, 전문성이 막 나오고, 아, 내가 이거 자신감이 넘치고, 이런 상태가 나오기도 하더라.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디트로이트와 미러키 중에 인구만 도시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은 독일 사람들은 정답률이 거의 100%예요. 잘 맞죠. 왜? 디트로이트를 많이 들어봤는데 미러키 좀 생생하거든. 근데 미국 사람한테 묻잖아요. 좀 헷갈려요. 정답률 훅 떨어져요. 재밌죠? 미국에 사는 사람이 오히려 미국 도시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설프게 아니까 정답을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 사람한테 독일 도시를 물어봐요. 빌레벨트 하노버? 라고 하면 우리 하노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 빌리벨트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하노버라고 답을 하죠.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이 두 도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정답률이 떨어져. 왜? 아, 둘 다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설프게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메타 인지 스킬을 기르는 거다. 메타 인지 스킬을 기르는 건데 그것의 핵심은 뭐였다? 설명이었다. 만약에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메타인지 스킬을 기르는 거죠. 만약 그런 게 없어. 그럼 뭘 해야 된다?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나한테 설명하는 거. 셀프 익스플레네이션. 내 스스로 나한테 설명하는 거. 요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나 스스로 나한테 설명하는 것을 강조하셨던 그분은 바로 리사 손이라는 분이었고, 그분이 왜? 메타인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메타인지가 잘 발동되는 영역이 뭐예요? 내가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뭐야? 내가 뭘 모르는지 얘기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뭔가가 이 안에 있을 수 있다. 내가 아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 물론 이거 중요하죠. 하지만 뭐예요? 내가 뭘 잘 모르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그걸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성과 조직과 평범한 조직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고성과 조직과 평범한 조직을 뭘로 알 수 없다? 이런 걸로 알 수 없어요. 퍼포먼스 앤 리워즈로 알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성과에 대한 보상이야. 그러니까 고성과 조직은 성과 보상이 정하고 저성과 조직일수록 성과 보상에 불만 많고 아니다. 고성과 조직도 성과 보상 불만 많고 저성과 조직도 불만 많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고성과 조직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또 뭐 직무 만족도 이런 거. 고성과 조직은 막 직무 만족도 높을 것 같고 저성과 조직은 직무 만족 떨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거 가지고는 고성과 조직, 저성과 조직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럼 고성과 조직과 저성과 조직을 구분할 수 있는 핵심은 어디에 있다? 맨 밑에 있는 이거죠. 요거. 요게 핵심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경력 개발이에요. 경력 개발이 뭡니까? 그 회사에 있으면서 내가 뭐예요? 내가 뭐가 좀 부족했는데 그것을 뭐야? 매일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걸 점점 채워가는 거죠.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걸 뭐라 불러요? 그걸 커리어 디벨롭먼트로 불러요. 이걸 매일같이 느끼고 있어. 이게 어떤 조직이에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가 활성화된 조직이죠.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뭘 알고 있어요? 우리 구성원이 이건 되게 전문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고 즉 이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뭘 해줘야 돼? 얘를 개발시켜줘야지. 그럼 뭐야? 우리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조직이 어떤 조직? 고성과 조직, 저성과 조직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대충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거 시키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고. 그래서 막 일을 맡겨.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원래 다 맨땅에 헤딩하고 그런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누가? 이 저성과 조직의 리더 놈들이. 이게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어떤 거예요? 커리어 디벨롭먼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관공은 어떤 조직이야, 그러면? 고성과 조직이죠. 네. 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 아,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은, 홀로코스트에, 저기, 이 말도 안 되는 이 만행이 벌어지는 그 장면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학살이 됐던 그 장면에서 누가 있어요? 헬퍼들이 있어. 그 폴란드인들 중에서 헬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방관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다를까? 타고난 인성이 다를까? 누군가는 막 이타성이 아주 탁월하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기적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였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이거였잖아요. 이거. 이타적, 이타적, 도덕적 리즈닝이라는 거예요. 리즈닝은 이게 이유를 대는 거죠. 이유를 대는 거. 그러니까 논리를 대는 거예요. 논리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뭐야? 그 일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타적인 행위를 하잖아. 그럼 내가 이것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 행위를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altruistic moral reasoning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행위할 때 뭘 알고 있는 거야? 그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헬퍼하고 마이스터인데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결정적인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강사로서 누군가를 돕고 싶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교육생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하고 싶다. 또 이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돕고 싶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 제가 그 강사 집단의 그 밸류, 당신의 일하는 밸류가 뭡니까라고 할 때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돕는다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누군가를 돕고 싶대. 근데 진정으로 도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리즈닝이 필요해. 그 돕는 이유, 근거, 돕는 그 뭔가의 설명, 이게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돕는 게 내 인생의 가치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도움 행동이 나오고 실제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실제로 사람들 을 성장시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럴 리즈닝, 그 리즈닝이 가능한 사람. 설명은 여러분들 인생에 그 어떤 영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심리학은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가서 그러면 설명 참 중요한데 설명이라는 게 또 어떤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이냐? 그 전문가적 직관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설명 기제를 써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설명을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causal knowledge. 그 인과 지식을 써라 이거야. 인과 지식은 뭡니까? 원인과 결과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가장 잘 갖고 있는 그 형태를 뭐라고 불러요? 걔가 이론이에요. 이론은 원인과 결과의 구조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다 보면 이론이 소개될 때 항상 어떤 게 소개돼요? 모형이 소개되죠, 모형. 모델이 소개돼요, 모델. 그 모델이 어떤 거예요? 선형변수는 뭐고요? 이걸 거쳐서 이렇게 나와요. 예,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코절 알리즈예요. 코절 알리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둑계 소위 말해서 달인들과 그냥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좋아. 그래서 이 모든 걸 잘 암기할 수 있어. 얘는 걔가 이제 IQ 한 200짜리 가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바둑의 한 1단 정도 되는 사람.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바둑 뭐 이렇게 1급이나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 아마 1급 정도는 누구든 뭐요 정도 수준에 봐요. 이 사람들 좋아하는 거냐면 바둑 복귀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이 놓인 순서 그대로 복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 그 순서를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그렇게 잘 놓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바둑 둘 줄 아는 사람이 복귀를 더 잘할까요? 바둑 둘 줄 아는 사람들이 복귀를 훨씬 더 잘하죠. 왜? 왜?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들이 복귀를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머리 좋은 사람이 잘 기억해서 그 순서대로 기억해서 이렇게 딱 놓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둑 둘 줄 아는 사람들이 복귀를 잘한단 말이야. 왜요? 물 좀 써보세요. 왜? 아니, 답이 사실 여기에 써 있잖아. 인과지식 있잖아요. 예, 원리를 아니까. 그 원리라는 게 인과지식이에요. 그 원리라는 게 이론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바둑이 두는 그 원리, 그 인과지식이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필드 내에서 뭐 있을 때? 이런 인과지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CS 강사야. 혹은 뭐 이렇게 잡 스트레스 강사야. 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인과지식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번아웃 강사야. 뭐가 필요해요? 인과지식이 필요하잖아. 어. 뭐 이 형 얘기 나온 김에 스트레스하고 번아웃의 차이점 뭐예요? 스트레스는 뭐고 번아웃은 뭐죠? 스트레스가 과해지면 번아웃이에요? 스트레스가 적당하면 그냥 스트레스인 거고 이게 아주 심하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인지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번아웃이다? 에너지 소진 상태다. 스트레스는요? 에너지가 활발한 상태예요? 이게 사실 이론적 틀이거든요. 예. 지난 시간에 표로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네. 스트레스는 자극의 정도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프로이덴버거라는 학자가 물론 그 전에 잡 스트레스 이론이 있었잖아요. 한스 셀리에가 이제 스트레스를 처음으로 얘기했고 생리학자였죠. 아무튼 뭐 제가 오늘 스트레스 강의는 아니니까 여하튼 스트레스는 뭐가 있냐면 스트레서라고 하는 OR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 그러니까 원인과 반응의 인과 구조예요. 원인과 반응의 인과 구조 뭐야?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근데 번아웃은 뭐예요? 프로이덴버거라는 학자가 보니까 이미 사람 맛이가 있어. 에너지 수진 상태야. 그러니까 이모셔널 이그소션이라고 하는 감정이 정서가 다 손실됐고, 그다음 시니시즘, 남들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 뭐 관심도 없고 아니면 뭐 이런 세 번째는 효능감이 떨어져. 뭘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 못 들어. 이런 게 만연해 있다는 거야. 크로니카라는 표현을 써요. 만연해 있다, 만연해 있다. 이게 만성이다. 여러분들 그 만성과 급성은 다르잖아요. 급성은 뭘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내가 배탈이 났어. 이게 만성이야. 급성이야. 라고 한다면 그 전에 먹은 음식이 원인이죠. 근데 내가 그냥 뭘 먹어도 계속 배탈이 나. 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 만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원인이 사실은 분명치 않은 거죠. 원인이 분명치 않은 거잖아. 이게 만성이잖아. 이 크로닉이라는 표현이 이게 만성이라는 표현인데, 이 번아웃 신드롬은요, 크로닉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스트레스는요, 스트레서라고 하는 원인과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그 인과 구조가 되게 분명한 것을 얘기하고 번아웃은 뭐예요? 나는 이미 마시가 있는데 마시가 있는데 그 원인 자체가 마치 내가 배탈이 나는 것처럼 그 전에 식전에 먹은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전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전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몰라 나는 항상 배탈이 나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걔를 번아웃이라고 불러요. 이게 번아웃 신드롬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의 대상을 대할 때 그 인과 지식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그걸 모르고 접근하는 것에 뭐가 달라져요? 코핑이 달라져요. 대처가 달라져요. 대처가 달라져. 그러니까 번아웃을 얘기하면서 자꾸 뭘 찾으라고 그래? 원인 찾아. 이러고 하면은 사람도 원인 잘 찾아 못 찾아요. 네가 뭐 때문에 번아웃 된지 그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군요. 제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군요. 이렇게 만약 접근한다. 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예. 교육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왜요? 말씀드렸잖아. 이건 다른 체계니까. 이게 인과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구조를 어떤 영역이 됐든 제대로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국가별로 장기 기준 비율이 있어요. 장기 기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뭔가 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어떤 사고가 났으면 내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발적 장기 기증 비율이에요. 자, 우리나라하고 덴마크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장기 기증 비율이 더 높을까요? 우리나라가 높을까요? 덴마크가 높을까요? 고맙습니다. 덴마크, 우리나라, 우리 국뽕은 없어요?
아니, 덴마크. 우리나라 없는 거예요? 너무하시네, 진짜. 정답은 덴마크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우리나라 장기 비중 비율은 대략 몇 퍼센트? 덴마크는 몇 퍼센트? 그 비율 차이.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 우리, 어,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18%와 72%. 오, 이거 저 전문적인 분이 나오셨다. 우리나라 한 18%, 덴마크 72%. 양향이님은, 양희 선생님은, 우리나라 5%밖에 안 되고, 덴마크 한 80%될 거야. 아, 1대 9. 맞아, 헌 선생님, 맞아. 우리나라 한 10%, 덴마크 한 90%.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아니, 너무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쵸? 예전에 뭐 신성 로마 제국 한 나라이기도 했고, 여하튼 뭐, 그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어느 나라가 더 장기 기준 비율이 높을까요? 어느 나라? 모르겠어요? 이거 좀 어렵죠? 이거 어렵잖아. 좀 어렵죠? 오스트리아? 독일? 어렵죠? 자, 지금부터 제가 정답 발표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덴마크하고 우리나라, 덴마크가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몇 퍼센트? 뭐 1대 9, 뭐 2대 8, 뭐 요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덴마크하고 우리나라의 장기 기준 비율은요, 1%포인트 차이도 안 나요. 덴마크가 4.25%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4.25%. 우리나라가 3.8 정도 돼요. 그러니까 0.4%포인트 높긴 높아. 덴마크가 높아.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처럼 우리나라는 아주 뭐 장기 기증 안 하고, 물론 안 해. 우리 진짜 안 해. 근데 덴마크는 엄청 하고, 아니에요. 덴마크 4.4%밖에 안 해. 걔들 이렇게 많이 하는 놈들 아니에요. 그 우유만 맛있어. 치즈 맛있고. 넘어가요. 자, 근데 독일, 오스트리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독일의 장기 기증 비율은 12%야. 오스트리아 무시무시하죠? 전 세계에서 장기 기증 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예요. 거의 100%야. 99.98%.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상에 있어서 전문가는 뭐 하는 거다? 인과지식이다. 인과지식이다. 말씀드렸잖아. 인과지식. 그 인과지식이 뭐예요? 어떤 차이야, 인과지식은? 어떤 차이예요? 여러분 아시잖아.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 이게 어떤 거냐면, 태어남과 동시에 장기 기증하는 것이 기본값이야.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장기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야 되죠. 그게 어느 나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이야.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어떤 국가? 어떤 국가들? 내가 장기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야지, 그때서야 장기 기증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어떤 나라예요? 태왕과 동시에 하는 게 디폴트 값이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하고 싶으면 난 안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 사실 둘 다 자율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뭐예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아,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심리학에서 뭐라 불러? 심리학의 인과지식을 뭐라 부르냐면 스테이스 코어 바이어스라고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현상 유지 편향. 스테이트 코어 바이어스라는 건 현상 유지 편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한 번 그 현상이 딱 주어지잖아. 한 번 딱 주어진 게 있으면 그럼 바꾸려고 들어요?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들어? 그대로 유지하려고 들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 내용을 비롯해서 사실 이걸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바로 리처드 탈러예요.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어쨌든 탈러라는 성은 독일 성이기 때문에 사실 탈러라고 발음하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리처드 세일러, 왜냐 영어식 발음이거든요. THALER이니까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하튼 탈러예요.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그뭐 이렇게 넛지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럼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뭘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흔치 않아. 심지어는 경제학자들도. 이분이 어떤 걸로 경제학상을 받았는지 아세요? 노벨 경제학상을?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401K라고 하는 연금 플랜이에요. 연금 플랜. 연금 플랜이 뭐냐면 이게 어떤 거였냐? 이게 내가 저기 2000년대 초반에요. 아, 연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호봉이 쌓일수록. 그러니까 내가 오래 직장을 다닐수록 연봉이 계속 올라가죠. 내 연봉의 증가액만큼
내가 나중에 받을 퇴직연금 있죠. 거기에 납입 비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사람이 계획하신 거야. 이게 기본값이야, 근데. 그걸 기본값으로 두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입사할 때 어디에 401 플랜이라는 401K에다가 사인을 해. 그 사인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연봉이 증가할 때마다도요. 그 증가하는 그 비율만큼 연금액도 그렇게 더 증가해서 뗄게요. 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얘기해도 돼. 근데 이게 기본값이야.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 2008년, 2007년, 8년 이 넘어갈 때 뭐가 있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소위 말해서 금융 위기가 생기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잘려요. 그쵸? 근데 그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힘들어하진 않았어요. 뭐 때문에? 연금 덕분에.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미국의 직장인들을 살린 분이에요. 그럼 뭐랑 비교가 되냐면 199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미 국방부에서 대거 군인들을 해고한 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긴축 재정 때문에. 군인들이 해고하는데 군인들이 이제 그 군대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회로 복귀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퇴직금 어떻게 받을래? 라고 물어봤어. 그때. 사람들한테 그때 물어본 거예요. 퇴직금 어떻게 받을래? 첫 번째, 연금 형태로. 연금 형태로 가면 퇴직금을 매달 조금씩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선택할래? 아니면 일시불로. 사람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대부분 일시불로 선택했어. 장교도 사병도. 사병은 90%가 넘어요. 92%, 3% 정도야. 다 일시불로 받겠대.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되게 뭘 잘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90년대 초반에 군대에서 구조조정으로 나온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 밑바닥에서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사신 거야. 그리고 그 자체가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당연히 대거 해고가 되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금융위기. 대거 해고가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유는 뭐 때문에? 탈러가 뭘 만들었어? 너 입사할 때 이게 기본값이야. 너 근데 이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 기본값이 뭐예요? 너 연봉 상승할 때마다 연금 그만큼 상승해서 떼는 거야. 요거 덕분에. 예. 이분이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스테이터스 코어를 활용한 거죠. 그 메타인지를 높이는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설명해라. 근데 이해한 대로 설명하는 게 뭐? 비유나 속담, 사자성어, 이런 거 활용하면 더 좋다. 이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아트마크먼. 김경현 교수님의 스승인 아트마크먼입니다. 이분이다. 이분.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은 설명인지, 또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기반으로 어떻게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전문가적 직권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셨죠? 자, 위에 종양이 있어요. 이게 악성 종양이니까 이거 제거해야 돼. 근데 이 제거를 하는데 수술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메스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스를 대지 않고 레이저를 쏘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레이저가 있어요. 얘가 강한 강도로 한 방에 쭉 가면 이 종양을 제거할 수 있거든. 문제는 뭐냐면 워낙 세기 때문에 다른 장기도 손상을 입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장기가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걸 한번 찾아봐라. 라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인지심理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클래스에 학생들이 들어오죠.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첫 번째 클래스에 들어오면 첫 번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를 줘요? 요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률을 보는 거예요. 이때 정답률이 당시 명문대생들 대상으로 요 실험을 진행했는데 정답률이 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97%는 이 답을 쉽게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 다른 클래스에 들어온 친구들이야. 쟤들도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다른 문제를 먼저 풀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예요. 자, 옛날 어느 나라 독재자가 강한 요새에 살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요새로부터는 여러 갈래 길이 이렇게 바퀴살처럼 방사형으로 뻗어 있어요. 요새를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군대 전체가 한 번에 공격을 해야 돼. 즉, 요새를 함락하려면 이 함락시킬 수 있는 군대의 양은 우리한테 있어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는 길목마다 지뢰를 배설해놨어. 이 지뢰의 특성이 뭐냐? 사람들이 조금씩 지나가면 문제가 없어. 근데 한꺼번에 우르르 지나가잖아. 그럼 얘가 터지게 돼 있어요. 자, 당신은 이 요새를 함락시켜야 되는 장군이에요. 군대 운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군대 운영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두 번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한테 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얘들이 뭐라고 그래요? 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사형으로 이렇게 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아니, 군대를 분산해서 가면 되죠. 방사형을 쓰면 여기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하면 요 지뢰가 안 터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얘를 함락시킬 수 있는 군대의 양은 확보돼 있고, 군대의 양은 확보돼 있고, 그리고 분산해서 가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라고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얘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얘들한테 네가 이번엔 의사야. 네가 이번에 의사인데, 자, 이게 종양을 제거해야 돼? 레이저가 한 방에 가잖아. 아, 그럼 다른 장기에 손상을 입어. 야, 이거 어떻게 할래? 애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레이저가 한 대는 아닐 거 아닙니까? 레이저를 한 여러 대를 두는데요. 약한 강도의 레이저를 다른 각도로 쏘는 거죠. 아, 다른 장기에 손상을 입지 않게끔. 그러면 그 종양으로 몰리는 그 레이저의 양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장기는 약하게 가니까 손상을 입지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야. 예, 예. 사실은 그렇게 답을 쉽게 하던 애들이 있고 답을 못 하던 애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아까 요새 문제 풀었잖아. 야, 그 요새 문제가 종양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쉽게 이 문제를 풀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아까 비유나 유추 혹은 사자성어 이런 속담 이런 거 활용하는 게 더 좋다. 사자성어 속담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얘는 비유예요. 비유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천리길 갈 일은 없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기, 금강산 갈 일도 없잖아. 우리가 딱 그걸 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시작하기 전에 뭐 한다? 일단 한 걸음이면 뭐예요? 일단 한번 해본다. 이거잖아. 금강산도 식후기. 아무리 좋은 걸 보더라도 일단 배는 불러야 된다. 이런 거지. 그게 진짜 금강산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뭐예요? 비유잖아, 비유. 비유나 유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비유나 유추가 되게 중요하냐? 사실은 아까 그 문제, 사실 이건 칼 덩커라는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가 만든 문제예요. 이것도 무려 1900, 이분이 30년대, 40년대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문제야. 이 천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런 유사한 문제를 많이 만드셨어요. 이런 유사한 문제를 많이 만드셨는데 이 문제를 만드시면서 이분이 했던 어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진짜 답을 모르는 거냐? 혹은 꺼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냐? 처음에 종양 문제 줬을 때 애들 답을 못 줬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나중에 뭐? 나중에 저기 요새 문제 주면서 야 요새 문제가 도움이 돼? 라고 하니까 종양 문제 다 풀어. 자, 그러면 종양 문제 푸는 그 능력, 그쵸? 종양 문제를 푸는 그 능력은 처음부터 없던 겁니까? 아니면은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걸 꺼내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처음부터 답을 몰랐던 거예요? 후자지, 후자. 내가, 아니, 종양 문제 못 풀던 애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걔들이 요새 문제 푸는 애들은 그걸 풀어. 또 심지어 그것까지 못 푸는 애들한테 또 뭐라고 그래? 야, 요새 문제 도움된다. 그러고 다 풀어. 자, 그러면 이 푸는 이 능력은 얘들한테 원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은 그걸 활성화를 못 시켜서, 즉 꺼내는 방법을 활성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못 꺼냈을까? 라고 보면 어느 쪽이야? 전형적인 후자죠. 이게 칼 덩크가 발견한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위대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전문가는 얘를 쉽게 꺼내. 뭘 통해서 쉽게 꺼내요? 이 사람들은 이미지를 잘 그리거든. 아까 그 종양도 뭘로 그려? 이미지로 방상의 이미지를 딱 그려. 그냥 쉽게 풀어요. 근데 이미지를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문제를 못 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활성화시키려면 뭐가 되게 중요해요? 그 문제를 뭘로 보는 것? 이미지로 보는 거. 머릿속에 이미지로 뭔가 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 전문가는 그걸 되게 잘해요. 보실래요? 심리학 역사상 또 아주 위대한 문제. 저 오늘 실험 몇 가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실험 한번 볼까요? 밑에 네 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이 네 장의 카드는 한쪽 면에 모음이면 다른 쪽이 짝수예요. 모음 아시잖아. 아예 이오우.
A-E-I-O-U 이런 거다 모음이죠. 나머지는 뭐 그 K나 뭐 A, 저 B, C 다 좌음이잖아. 이 모음이면 다른 쪽이 짝수니까 이게 양면이 있어요. 여기 뒤에는 안 보이지만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숫자가 있는 거야. K 뒤에도 숫자가 있겠죠. 4 뒤에는 알파벳이 있겠죠. 7 뒤에도 알파벳이 있겠죠. 요런 거야, 요런 거. 요런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네 장이 이 규칙을 다 따르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물론 네 장 다 뒤집으면 되잖아.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짝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한정의 모음이 뒤쪽에는 짝수니까. K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 보면, 네 장 다 지키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야? 효율적인 선택은 아니죠. 효율적인 선택이 뭐예요? 최선의 카드만 확인해서 요 원리가 작동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뭐뭐 뒤집는 게 가장 좋아요? 뭐뭐 뒤집어야 돼요? 알파벳 한 장, 숫자 한 장? 그러니까 랜덤하게 아무거나? 이 중에 어떤 카드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한쪽 면에 모음이면 다른 쪽은 짝수다.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네 장이 다 따르는지. 그러니까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카드는 일단 안 봐도 되죠. 그러니까 꼭 확인해야 되는 카드가 뭐냐 이거야. 2랑 7. 박정 선생님, 아사는 뭐예요? 아사는 뭐야, 박정 선생님? 2K다. 좀 더블 좀 써봐요. 2하고 K다. 이남균 선생님. 정순 선생님 2K. 2K가 대세네. 한정의 모음이면 다른 종 짝수가 있어야 돼. 네 장이 다 이거 지킨지 확인하고 싶어. 뭐 뒤집으면 확인이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K 한 장만 뒤집으면 된다. 2, 4나 2, 7. 이두 개의 쌍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2, 4다. 2, 4다. 예. 자, 뭐 이제 그만 주세요. 예. 쌤들 이제 그만 주셔도 돼. 자, 정답은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좀 잘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원래 논리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 대우되는 명제도 참여해야 된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참, 역, 이, 대우가 있었어요. 명제는 네 가지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마 어릴 때 배웠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P면 Q이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 명제가 참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그 대우되는 명제. 그게 뭐예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무슨 관계예요? 얘가 참이라면 얘가 뭐야? 얘가 대우죠. 역은 뭐예요? 역은 Q이면 P이다가 역이죠. 2는 not P이면 not Q이다가 이게 2죠. 그래서 참, 역, 이, 대우라는 그 명제가 있었고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 대우되는 명제도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P면 Q이다를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요? not Q이면 not P이다를 확인해야 된다. not Q면 not P이다가 뭐예요? not Q이면 그러니까 이게 한쪽 면에 모음이면 다른 쪽이 짝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모음이면 다른 쪽 짝수, P면 Q이다니까 not Q가 뭐야? 홀수이면 뭐 해야 된다? 홀수이면 자음해야 된다. 요게 대우지. 그럼 뭘 찾아야 돼? 얘 일단 찾아야 되죠. 왜? 한쪽 면에 모음이면 다른 쪽 짝수니까 모음 찾아야 되죠. 두 번째 뭐 찾아야 돼요? 홀수 이거 찾아야지. 홀수이면 뭐가 나와야 돼? 자음이 나와야 되죠. 요 뒤에 모음 나오면은 이건 명제가 깨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확인하면 돼.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설명을 명확하게 이해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설명한 이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거든. 예. 물론 저희 선생님들은 저보다도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그 방식이에요?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우리 이 방식으로 학습했다니까. 자, 이걸 내가 명확하게 이해했다. 계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다른 문제를 푸셔야 돼.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우리 요새 문제 푸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미국에 어떤 주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 맥주를 마시려면 19살이 넘어야 돼요. 4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찰관이야. 4명 확인하고 싶어. 첫 번째는 맥주 먹고 있어. 두 번째 콜라예요. 세 번째 25살이에요. 마지막 18살이에요. 자, 맥주를 마시려면 19살이 넘어야 돼. 이거 확인하려면 도대체 누구 확인해야 돼요? 답 한번 써보세요. 누구 확인해야 돼? 18살짜리 걔만 확인하면 돼요? 맞아요?
아니지, 그쵸. 맥주 먹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18살짜리 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콜라 먹고 있는 애가 몇 살인지 물론 궁금할 수는 있죠. 근데 걔 확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25살짜리가 뭐 먹고 있는지 도대체 그거 확인해야 돼요? 확인할 이유가 없잖아. 뭐만 확인하면 돼요? 맥주하고 18살만 확인하면 이 게임은 끝나죠. 그쵸?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그 문제나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똑같은 문제야. 논리적으로 순서도 똑같아. 심지어는 보세요. 한점 맥주를 마시면 19살이 넘어야 돼? 그쵸? 맥주인 상황과 맥주가 아닌 상황. 19살이 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그쵸? 자, 한쪽에 몸이 다른 쪽이 짝수여야 돼? 모험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또 짝수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사실 구조 자체도 똑같아. 논리적으로 보세요. 똑같잖아. 맥주를 마시려면 이 맥주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19살이 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모험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짝수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사실 우리가 사실 두 문제는 쌍둥이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가 뭐야? 우리가 맥주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직도 EK47을 에 대한 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도대체 왜? 왜 그럴까? 논리적으로 똑같은 문제인데 왜 맥주 문제는 우리가 쉽게 풀고 EK47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못 풀까?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설명하실 때, 또 어떤 원리를 설명하실 때 인과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인과지식이 어떤 상태로 있어요? 그냥 개념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EK47이야. 근데 누군가는 그걸 뭘로 바꿔줘? 뭘로 바꿔줘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 뭔가의 사례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맥주 콜라 사례인 거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맥주 콜라는 되게 쉽게 이해해. 뭐 때문에? 우리의 인생 경험 중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 많잖아요. 머릿속에서 뭐가 돼? 쉽게 연상이 되고 머릿속에서 되게 쉽게 머릿속에 뭔가 좀 그려지잖아. 맥주 콜라는 근데 뭐야? EK47은 그려져요, 안 그려져? 안 그려지잖아요. 사실 원리나 이론은 똑같아요.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 사람은요. 머릿속에 내가 잘 그려져. 그러면 설명도 잘해요. 그분이 진짜 전문가야. 내 머릿속에 뭐 그려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나는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강의를 해야 되고 아니면 앞에서 서서 뭔가를 얘기해야 돼. 이 사람들이 과연 설명을 되게 잘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왜? 본인 스스로 설명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할 거야. 아까 저처럼.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고요. 그래서 대우로 확인해. not Q이면 not P다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나는 되게 설명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뭐야?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설명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설명은 저만 이해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통하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이미지로 어떤 컨셉이 들어오면 뭘로? 이미지로 잘 바꿔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약간 좀 쉬는 시간 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좀 마무리하고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쉬는 시간 10분은 드릴게요. 근데 좀 마무리하고 드려도 괜찮을까요? 마무리하고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두뇌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의 두뇌 활용 방법에 대해서 또 다른 실험을 제가 준비했어요. 아, 실험을 준비했는데 죄송하지만 실험에 참가자 한 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조아림 선생님이 그 저기 남자 또는 직업은 1번, 뭐 여자 또는 가정은 2번, 뭐 이런 거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조아림 선생님 마이크 한번 켜보실래요? 네. 우리 조아림 선생님 고마워요. 저기 일단 되게 사람이 선해 보이잖아.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아림 선생님의 암기력 실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판단력 실험이었잖아요. 얘는 네, 2번이고 얘는 2번이 이건 판단력 실험이었고 이번에는 뭐예요? 암기력 실험이야. 여러분들도 암기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아람 선생님과 비교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보다 더 많이 외운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외운 것 같다. 일단 그래서 선생님 그 네, 문장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문장을 읽으셔야 돼. 그냥 읽는 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읽으면서 외우셔야 돼요. 네, 네, 소리내서 읽으면서 외워야 돼요. 머릿속에 네, 잘 외워보세요. 네, 기회는 한 번이에요. 네. 자, 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느 추운 겨울밤 텅 빈 거리를 거닐던 나는 배고픔을 느끼고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그때 포장마차 안에는 주인이 안 되겠는데 손님을 위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국물에 우동 가락을 막 담고 있었다. 계속 읽어야 돼요? 이게 다 읽어야 돼. 이거 다, 이 문장을 다 옮겨야 돼. 한 아, 문장. 네. 예, 예. 나는 그 모습을 보자 더욱 시장기를 느껴 주인을 향해 소리치듯 내뱉었다. 저도 한 그릇 주세요. 그때 이후 나는 추운 겨울밤이면 일부러 포장마차를 찾아 그때의 우동 맛을 즐기곤 한다. 약간 좀 반전을 좀 꾀하기 위해서 그 이명재 선생님, 저 이름이 명재라, 예, 제가 방금 명재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명재가 참이라면 이명재 선생님 혹시 같이 읽으셨나요? 네, 그럼 됐습니다. 조한 선생님은 이제 됐어요? 이명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 조한 선생님 읽었던 거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추운 겨울날, 근데 화면이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예, 예, 예. 이걸로 다시. 네. 추운 겨울날 포장마차를 갔는데 주인이 뜨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을 담고 있어서 그 우동을 한 그릇 달라 그랬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제 추운 겨울날 포장마차에 가서 우동을 먹는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명쌤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아주 잘 기억하셨네. 근데 이왕 저기 마이크 켜신 김에 하나 더 암기해 볼게요. 이번 다른 문장이에요. 아, 문장이에요.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만약 풍선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 소리를 전할 수 없을 것인데 알맞은 층에서 멀리 떨어지기 때문이다. 창문이 닫혀 있어도 문제다. 대부분의 건물이 방음이 잘 돼 있어서다. 전류가 끊기면 작동할 수 없으므로 줄이 중간에서 잘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그냥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목소리는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 끈이 얽혀 장치를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거리가 가까운 게 최상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잠재적인 문제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얼굴을 직접 맞댈 수 있다면 잘못될 일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 기억나는 대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우리 읽었던 거에도 좀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대로. 공을 튕기면 잘 떨어지긴 하는데 그게 뭐가 잘 맞아야 된다고 했었었는데 그리고 전깃줄을 자르면은 뭐가 된다 이런 뭉뚱그려진 기억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단편적인 기억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건 기억은 잘 안 난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번 선생님 일단 먼저 예, 박수 주시고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내 이 문장을 다 기억했다, 뭐 저기 훨씬 머릿속 많이 남아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어, 간혹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추운 겨울 어느 여전히 어느 추운 겨울밤에 형빈 거리를 걸린다 나는 이거 떠오르시는 거예요? 이 형 얘기 나온 김에 풍선밖에 기억이 안 난다. 자, 자, 자. 그러면 아주 재밌는 현상 하나 말씀드릴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까 그 포장마차 얘기 들으셨잖아. 포장마차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 주인의 성별은 뭐였어요? 아저씨, 아줌마, 아줌마, 아저씨, 아주머니? 그만하시죠. 성별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왠지 아줌마가 있는 것 같고 아저씨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문장을 읽었죠. 이 문장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요? 이 문장은 왜 기억이 이렇게 안 날까요? 자, 근데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셔야 돼. 보시면서 왼쪽을 읽는 겁니다. 자, 풍선들이 튀어 올라가면 소리 전할 수 없죠. 얘가 튀어 올라오면 소리 전할 수 없어요. 왜? 얘가 2층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창문이 닫혀 있어도 문제죠.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건물 방음이 잘 돼 있어요. 전류가 끊기면 작동할 수 없죠. 줄이 중간에 잘려도 문제예요. 그냥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목소리는 그렇게 멀리 갈수록 크지 않아요. 끈이 이렇게 장치가 망가져도 문제야. 거리가 가까운 최상이죠. 얼굴을 직접 맞댈 수 있으면 잘못될 일이 없을 거예요. 어떠세요? 어때요? 아까 이거 암기할 때랑 어, 요거 암기할 때랑 같아요, 달라요?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달라졌죠? 이유는 뭐 때문에? 아까는 그냥 메시지를 읽고 메시지 자체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포장문자 문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읽는과 동시에 뭘 떠올렸어요? 추운 겨울도 떠올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도 떠올리고 주인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쉽게 연상이 돼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읽었던 그 내용이 머릿속에 뭘로? 이미지로 쉽게 연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문장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뭘로 도와줄 때? 이미지로 도와주니까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죠. 그렇죠. 사실 인간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원리를 실은 이분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Gedanken ohne Inhalte sind leer. Anschauungen ohne Begriffe sind blind. 라고 하는 이 말씀하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순수이성 미술을 약간 배우긴 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요 문장을 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철학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는 철학적 메시지를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다 해석을 해줘. 물론 영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철학적 메시지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이 사이트 들어가시잖아. 스탠퍼드 인사이클로피디어 오브 필라소피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그 필라서피 아주 어려운 문구들을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뭘로 알려줘요? 이건 사실은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스탠퍼드에서 아까 칸트의 그 메시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The togetherness principle이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함께 원칙이다. 칸트의 뭐? 칸트의 관념론이 있고 칸트의 비관념론, 이게 실제론이에요. 관념론과 실제론, 칸트, 그게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거든요. 자, 점점 어려워지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뭐야? 원래 이 문구 어떤 문구? Thoughts without contents are empty. 그쵸? 내용이 없는 사상은 공허하고 intuition without concept are blind. 뭐예요?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들어본 거 같죠? 우리 들어본 거 같잖아. 고등학교 때. 바로 그 내용이야. 그걸 독일어로 읽으면 되게 멋져 보여요. 여하튼 이게 그 내용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 윤리 시간에 이거 배웠는데 여전히 기억하신 분 계세요? 왜?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암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래? 스탠포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투게더니스야. 이게 바로 투게더니스거든. 뭐? 인투이션과 컨셉의 투게더니스야. 이 뭐예요? 인투이션이 뭐예요? 인투이션. 시스템 1이죠. 컨셉은요. 시스템 2죠. 그렇잖아. 뭐가 투게더 된 거예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합쳐진 거거든. 즉, 네가 무슨 생각을 하잖아. 그 개념이 뭐가 없을 때? 이미지가 없어. 시스템 1, 그 직관적 영역이 없어. 뭔가 연상이 안 돼. 그럼 뭐야? 그것은 맹목적이거나 혹은 공허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게 만약 투게더니스 1과 2가 딱 결합이 돼. 그럼 뭐가 돼? 그러면 네가 진짜 뭔가를 아는 거야. 네가 그 개념을 네가 알고 이게 이 컨셉츄얼리즘이 그거잖아요. 네가 그걸 아는 거거든. 근데 뭐야? 그게 경험을 통해서 이게 경험론이에요? 실제론이야? 그러니까 경험적 실제론을 통해 네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하는 거 있지. 아까 우리 그 맥주 콜라 이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걸 뭐 EK47은 뭐예요? 그건 개념이지요. 그쵸? 개념이고 여러분들의 실제적 경험적 실제론이 있고 얘는 관념론이잖아요. 얘가 뭐 해야 돼? 얘가 투게더니스야. 얘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뭐가 돼? 그러면 네가 진짜 최고의 어떤 사상, 최고의 생각, 그게 순수 이성. 네가 갖고 있는 이성의 결정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시스템 2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칸트가 얘기한 거예요. 진짜 이 멋진 이 칸트의 생각을 이 스탠퍼드의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잘 정리해 줬어요. 이 스탠퍼드 훌륭한 대학교야. 네. 스탠퍼드에서 또 하나 얘들이 한 거 기억나시죠? 얘들 뭐야? 디스쿨. 디스쿨. 그게 뭐야? 우리 여러분들 강의 많이 하시죠? 디자인 띵킹. 디자인 띵킹 많이 강의하신 분 여기 많으시잖아. 워낙 이 유행이니까. 그 디자인 띵킹 시작이 어디예요? 그게 스탠퍼드잖아요. 스탠퍼드 창시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좀 착각을 하시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캘린이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누구냐? 그 아이데어의 그 누구죠? 팀 브라운 뭐 이런 사람들. 뭐 그 사람도 창시자 아니에요. 로저 마틴 뭐 이 사람도 물론 디자인 थि킹이 아주 훌륭하게 비즈니스에게 잘 전파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 아니야. 디자인 थि킹의 시작은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밥 맥킴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심리학자예요. 스탠퍼드에. 뭐 연구했던 사람? 60년대, 70년대. 진짜 오래됐죠. 뭐 연구, 크리에이티비티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디자인 프로그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 디자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시작은 다 누구예요? 이분이야, 이분. 이분이 갖고 있는 엑서사이즈 중에서 뭐가 있냐면 draw your neighbor very quickly. 뭐? 네 옆에 있는 이웃을 그리는데 그 옆 사람 그리라 이거야. 뭐? 30초 안에. 그래서 이 사람 뭘 줘요? 이거 주는 거야. 여기 30초 안에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도대체 이 활동을 도대체 왜 했냐면 이 사람 어떤 거? 심리학자잖아요. 뭐 연구했던 사람? 창의성 연구했던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최대치 극대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창의적 형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뭘 써야 돼? 이미지를 써야 되거든. 그래서 그 이미지적 사고를 만드신 분이야. 그게 나중에 이제 디자인 띵킹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실험이 뭐냐면 30 Circles Challeng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 30개의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여기다 뭘 그리는 거야? 시작하면 여기다가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그리실래요? 뭐 축구공 그리고 야구공 그리고 공 막 그리실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공을 그렸잖아. 그럼 뭐예요? 창의성 점수 거의 빵점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예. 공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나중에 점수가 다 나오거든. 뭘로?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점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 스마일 이렇게 그리는 애들 점수가 다르고요. 이 두 개를 엮어서 자전거를 그리는 애들 점수가 달라요. 예. 어느 애들이 점수가 높을까요? 딱 봐도 애들이 점수가 높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애들이 점수가 높아요. 애들이 점수가 높아.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그래서 이 안에 다양한 사고들을 넣어가지고 뭔가를 하게끔 만들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에 어떤 극대화시키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아까 우리가 답을 모르는 거냐, 답을 모르는 거냐, 꺼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냐. 내 안에 있는 그 뭔가의 잠재력이 있는데 되게 잘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꺼내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지.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 요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아주 뛰어난 학자들은 칸트를 비롯해서 아주 뛰어난 철학자와 이런 맥킴 같은 이런 뛰어난 학자들은 계속 이걸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의 디자인 띵킹 형태로 약간 구조화돼서 나타난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있어요. 눈과 입 사이의 수직거리가 전체 얼굴 길이의 36%, 눈과 눈 사이의 수직거리가 36%. 네. 근데 뭐 이미지 면서 눈과 입 사이의 거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막 표현한다? 우리 훨씬 더 쉽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텍스트가 중요해요? 이미지가 중요해요? 텍스트가 중요해요? 이미지가 중요해요? 답을 한번 써보실래요?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미지가 중요하다. 맞아요? 제가 이런 답이 나올까 봐 되게 걱정했거든. 이준 선생님 정답입니다. 둘 다예요. 얘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동시에 주어져야 돼. 동시에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높이는 설명법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는 뭐예요? 인과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원인과 결과, 인과지식, 이론적 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시스템 투로서 이걸 자꾸 개발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설명을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컨셉만 얘기해요? 개념만? 아니죠. 머릿속에 뭔가 그려지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그걸 뭐라고 불러요?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머릿속에 그려진 대로 연상된 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뭐? 비유나 속담, 사자성어를 활용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얘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라고요? 그냥 개념이 아니라 뭘? 이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걔를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죠. 그 메타인지의 설명법 세 번째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일단 두 번째까지 끝내고 세 번째는 짧아요, 상대적으로. 하여튼 자, 여기까지 뭐 이해하는 게 혹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논문 다 찾아가지고 다 발견해서 제가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컨텐츠 어디서 볼 가능성 거의 없어요. 만약 누구한테 봤다면 제가 만든 걸 갖다 쓴 거예요. 100%예요. 예. 이건 사실 아까 뭐 이렇게 풍선 얘기도 그렇고 이 얘기도 제 대학교 교수님이 만드신 컨텐츠거든요. 인지심리학 교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이정모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정모 교수님이
만드신 컨텐츠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사실 성대 산업심리학과 졸업생만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근데 성대 산업심리학과 졸업생들 중에서 또 밖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흔치 않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기억해서 아직까지 쓸 이유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100% 말씀드렸는데, 단언컨대, 이건 너무 중요하다. 왜? 그동안에 많은 그 전문가적 직관, 전문가를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의 결정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가 담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텐츠는 세상 어디도 볼 수 없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 이 시간을 좀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제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확실한 근거와 또 어떤 이론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료 다 드릴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든 여러분 자유예요. 자료는 다 드릴 거고, 그 자료를 보고 일단 개인적으로 제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쌓는데 우선순위로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프레젠테이션 강의하면 참 좋겠네. PT 강의할 때 뭐 이미지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중요도를 설명할 때 이거 설명하면 참, 물론 그러실 수 있어. 나 알아요. 쓰셔도 괜찮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전문성을 기르는데, 그 여러분들 전문성을 기르는데 이걸 우선순위로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진심이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10분간 쉬겠습니다. 10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네.